흑당 친구들 반갑습니다. 흑임자 쌤이에요. 이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있나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서양 고대로 즐거운 시간 여행을 떠나보아요. 자, 그럼 준비됐나요? 출발! 자, 첫 번째 주제는 고대 그리스 세계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자, 첫 번째, 어디로 시간 여행을 떠나본다? 고대, 그리스로 시간 여행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럽 문명의 기초는 어디였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럽 문명은 처음 어느 지역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을까요? 보통 우리가 고대 문명의 발상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서 시작이 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서 발생한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인도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생한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가까운 중국 황허강 유역에서 발생한 황하 문명을 우리가 보통 고대 문명의 발상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집트, 인더스, 황허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럽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이 서양 고대, 즉 유럽 문명,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서 처음 문명이 발생하고 꽃을 피웠던 지역은 어디일까요? 자, 여러분 바로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에서 처음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에게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에게 문명. 자, 그럼 선생님이 방금 전에도 이 에게 문명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다?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 봐야 될까요? 그쵸? 에게라고 하는 바다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지도상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과 함께 지도상에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자, 그리스, 자, 본토가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자, 오늘날의 터키가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에게 문명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다?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했죠. 자, 그 에게해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있는 그리스 본토와 옛날에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이 아나톨리아 반도 이 사이에 있는 정말 작은 바다 있잖아요. 자, 어떤 사람 우스갯소리를 에게해 미안합니다. 에게해라고 합니다. 여기가 에게해. 자, 그래서 이 에게해라고 하는 이 바다에서 처음 유럽 문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에게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에게 문명은 처음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바로 이 그리스 본토 밑에 땅콩 모양의 섬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 섬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크레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크레타. 자, 그래서 이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서 처음 이제 유럽 문명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에게 문명 중에서도 우리가 처음 크레타 문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 적어볼게요. 크레타 문명. 자, 크레타 문명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선생님, 왜 하고 많은 지역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서 처음 유럽 문명이 시작이 되었나요? Why? 라고 이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질문을 한 친구는 굉장히 역사에 관심이 많은 친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왜 하필이면 이 에게해라고 하는 이 바다에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서 처음 유럽 문명이 시작될 수 있었느냐? 그건 바로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지역과 지리적으로 상당히 가깝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지도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지금 지도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여기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자, 여기에서 처음 문명이 발생했잖아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었고, 자, 여기가 이집트 나일강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집트 문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집트 문명. 자, 이집트 문명. 자,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합쳐서 자, 오리엔트 문명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리엔트 문명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여러분 여기는 크레타라고 하는 섬의 위치를 보면 딱 느껴질 거예요. 아, 이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지리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과 이집트 문명 지역과 상당히 지리적으로 가깝구나. 그래서 아무래도 이 문명의 영향을 받았겠구나. 선지 문물을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서 빨리빨리 수용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먼저 문명이 꽃피웠던 지역은 크레타 섬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크레타 문명, 자, 이 크레타 문명이 굉장히 전성기였고 크레타 문명이 꽃을 피웠다라는 걸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이 크레타 섬에 남아있는 크노소스 궁전을 통해서 우리는 크레타 문명의 실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런데 이 크레타 문명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그리스 본토에서 바로 미케네인들에 의해서 미케네 문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케네 문명. 자, 크레타 문명을 멸망시키고 이제 미케네인들에 의해서 미케네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선생님이 지도를 조금 진짜 지도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과 이제 나중에 전쟁을 해서 승리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미케네인들이었죠. 그래서 트로이 목마라는 걸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사람들이 미케네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케네인들이 이루었던 문명을 우리가 미케네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자, 어쨌든 트로이 전쟁. 자, 트로이 전쟁. 에서 승리하기도 했었다. 자, 우리는 여기 있는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을 합쳐서 이 에게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게해 주변에서 발생한 이 에게해 주변에서 발생한 문명이다라고 해서 에게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됐나요? 자, 여러분 에게 문명의 공통점은 뭐냐? 둘 다 바로 청동기 문명이었다는 거예요. 청동기 문명. 자, 그런데 이 에게 문명, 즉 여기 있는 미케네 문명을 이루었던 미케네인들은 나중에 결국 그리스 북쪽에서 내려왔던 강력한 무기였던 청동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였던 철기를 가지고 왔던 도리스인의 침략에 의해서 결국 미케네 문명도 멸망하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미케네 문명은 누구의 침략으로? 그렇죠. 도리스인의 침략으로 멸망을 했다. 자, 이 도리스인들이 갖고 있었던 강력한 무기가 뭐였다? 그쵸? 자, 철기였다라는 거죠. 자, 이 철기를 가지고 들어온 도리스인의 침략으로 결국 미케네 문명도 멸망하게 되면서 이 그리스 세계는 이제 한동안 침체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케네 문명이 멸망하고 나서 이 그리스 본토는 한동안 침체기에 접어들다가 BC 10세기 무렵이 되면은 이 그리스 본토에 크고 작은 폴리스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선생님, 폴리스요? 경찰서 아닌가요? 라고 하는 농담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폴리스 경찰서 아니죠. 자, 여기서 말하는 폴리스란 작은 도시국가를 말합니다. 작은 도시국가, 다른 말로 폴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폴리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스의 성립. 자, 폴리스의 성립.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폴리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자, 폴리스는
하나의 도시가 자, 나중에 국가 형태로 발전했다라고 얘기했죠. 작은 도시 국가를 우리가 폴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왜 이 그리스 지역에서 작은 도시 국가가 출현할 수밖에 없었느냐? 자, 첫 번째 배경. 자, 그건 바로 뭐냐면 이 그리스는 여러분 이 그리스 전체의 80%가 뭐로 이루어져 있다? 험한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그리스 지역 전체가 거의 80%가 이렇게 험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출현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 그리스 지역에서는 산과 산 사이에 자, 작은 도시국가, 폴리스가 바로 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미케네 문명이 멸망한 이후에 자, 10세기경, BC 10세기 무렵 자, BC 10세기 무렵에 자, 이 그리스 본토에서는 폴리스라고 하는 게 출현하게 되는데 자, 왜 폴리스가 출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리스는 국토의 80% 정도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 통일된 국가가 출현하기가 힘들었다. 자, 정리해보면 산지가 많아서 자, 정리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폴리스는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느냐? 보통 자, 여러분 폴리스 자, 여러분 이 당시 이 그리스에 폴리스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몇 개 정도의 폴리스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한 10개? 20개? 50개? 오! 자, 이 그리스 본토에만 약 100여 개 정도의 폴리스가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이 그리스의 식민지까지 합치면, 식민 도시까지 합치면 거의 1000여 개가 넘는 폴리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폴리스들 보통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느냐? 자,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폴리스가 있을 때, 자, 이 폴리스의 가장 높은 언덕에 자, 가장 높은 곳에는 자, 가장 높은 폴리스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크로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장 높은 폴리스다,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리우는데 이 아크로폴리스는 뭐냐? 바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폴리스의 가장 높은 언덕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전이자 또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방어 기지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 아크로폴리스가 되겠습니다. 신의 영역이겠죠. 자, 그럼 이제 인간의 영역은 그러면 어디냐? 바로 이 중앙입니다. 폴리스의 중앙에는 아고라라고 불리우는 광장이 있었는데 자, 이 광장에서는 이제 아테네, 그리스 시민들이 모여서 자, 민회도 열고 그다음에 시장의 기능도 담당했고 각종 어떤 정책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자, 이렇게 시민들이 모여서 활발하게 토론하고 어떤 정책을 결정했던 자,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었습니다. 여기는 인간의 영역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럼 선생님, 자, 이 폴리스, 당시 그리스 본토에만 약 100개 정도, 100여 개 정도의 폴리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들은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건 그러면 다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나요? 각각 다른 나라였나요? 자,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통일된 국가 형태를 자, 만들지는 못했지만 자기들 스스로는 헬렌의 자손이다 라고 해서 스스로를 헬레네스라고 부르면서 같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동족의식은 있었습니다. 자, 특징. 자, 이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자기들은 헬렌의 후손이야. 우리는 헬렌의 후손이야 라고 하는 동족의식은 있었다는 거죠. 헬레네스. 자,
그래서 이 동족의식을 다지기 위해서 이들은 자 4년에 한 번씩 모여서 무엇을 열기도 했다? 그렇죠? 올림피아 제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 2020년 도쿄올림픽이 지금 개막을 했는데 자, 이 올림픽의 기원이 바로 여기 그리스의 이 올림피아 제전에서 처음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스들도 4년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이 동족의식을 다졌다라는 거죠. 자, 올림피아 제전. 몇 년에 한 번씩? 그렇죠. 4년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러면 선생님, 자, 그 수많은 폴리스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폴리스는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디일까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민주정치라고 하는 문화유산을 남겨준 폴리스입니다. 자, 그렇죠. 어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첫 번째는 아테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스파르타식 교육. 아주 엄격한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유명한 스파르타 폴리스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폴리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폴리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을 좀 닫고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자, 대표적인 폴리스 중에 아테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이 그리스의 폴리스들 중에 그렇게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 아테네의 힘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바로 뭘까요? 그렇죠. 바로 선생님이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던 민주정치입니다. 민주정치가 바로 아테네의 힘의 원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테네에 무슨 정치가 발달을 했다? 민주정치가 발전을 했다, 발달을 했다. 자, 민주정치. 자, 그러면 왜 많은 폴리스들 중에서 아테네라고 하는 폴리스에서 민주정치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도 처음부터 민주정치가 나타난 건 아니었습니다. 아테네도 처음에는 소수의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귀족정의 형태였습니다. 자, 처음에는 귀족정. 소수의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자, 소수의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귀족정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아테네도 처음에는 소수의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을까요? 소수의 귀족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오늘날과 다른 전쟁의 모습을 여러분이 떠올려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제 남학생들 보통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군대를 가게 되면은 이제 열심히 군사훈련을 하게 되고 또 군대에서 약 2년 가까이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모든 비용들, 자, 오늘날에는 누가 지급을 해줍니까? 누가 대줍니까? 돈을. 그렇죠. 국가가 내주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군대를 가게 되면은 군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총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국가가 돈을 지급해 주잖아요. 하지만 옛날 고대 그리스 이 아테네에서는 전쟁에 참전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 그러니까 뭐 창이라든지 방패라든지 갑옷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식량이라든지 이런 모든 전쟁 물자를 누가 된다? 그렇죠. 셀프로 돼야 됩니다. 셀프입니다. 셀프. 그러니까 자기가 창도 사고 무기도 사고 이래야 됐기 때문에 웬만한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스스로 무장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이렇게 셀프로 스스로 중무장할 수 있었던 소수의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했고 독점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당연한 거였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리스는 이제 이 그리스의 아테네는 점차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테네는 조금 이따 공부하게 될 우리 스파르타와는 달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여러분, 해안가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해안가. 그럼 해안가의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면 주로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상업이죠. 상업. 자, 상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 평민들도 무역을 통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들이게 되었고, 자, 이런 돈을 많이 벌어들인 일반 평민들이 스스로 이제 무기도 사고, 자, 갑옷도 사고, 식량도 사면서 이제 어디에 참전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전쟁터에 참전할 거 아니, 전쟁에 참전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중무장해서 전쟁에 참전했던 일반 평민들이 이제 국가를 향해서 뭘 요구하겠습니까? 그렇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겠죠. 이야, 국가야. 나도 이제 내가 중무장을 하고 전쟁터에 목숨 바쳐 갔다 왔잖니. 이야, 국가야. 너도 나한테 뭔가 해줘야 되지 않겠니? 나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다오. 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나눠주지 않으려는 귀족과 또는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평민들 사이에 갈등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런 갈등이 점점 심화된다는 얘기는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누가 등장하게 되느냐? 바로 여러분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솔론. 자, 솔론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 사이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일반 평민들이 이제 스스로 중장 보병이 되어서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고, 전쟁에 다녀온 일반 평민들이 자, 뭘 요구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알겠습니까? 자, 중장보병으로,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장보병으로,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전쟁터에 다녀온 사람들이, 자, 일반 평민들이 이제 정치적인 실권을 요구하더라. 자, 그래서 누구와 누구의 대립이 굉장히 심화되더라. 자, 그 결과 귀족과, 자, 일반 평민들의 대립이 굉장히 심화되더라. 자,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이제 혼란해지게 되자, 자, 이런 상황들을 이제 수습해 보겠다. 또는 귀족과 평민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해 보겠다라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뒤에 지우고 여기다 가보겠습니다. 솔론. 자, 솔론입니다. 솔론. 자, 여러분, 솔론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조정자입니다. 조정자. 자, 솔론은 조정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정자. 자, 그러면 누구와 누구 사이를 조정하려고 했다? 그렇죠. 귀족과 평민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려고 했던 사람이겠죠. 자, 그러면 솔론이 어떻게 조정하려고 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이 평민들 중에서도 이제 중장보병으로 전쟁에 참전하고 온 사람이 있으니 당연히 이제 이들에게도 참전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모든 평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따라서 참전권을 차등 분배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솔론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재산에 따라, 자, 재산에 따라 차등 분배하자.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 바로 국가에 세금을 얼마만큼 납부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1,000만 원 내는 시민에게, 평민에게는 1,000만 원어치의 참전권을 주고, 그다음에 국가에 5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 평민에게는 500만 원 정도의 참전권을 주자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우리는 이걸 솔론의 무슨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금권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권 정치. 자, 금권 정치. 자, 솔론의 금권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론이 이렇게 재산에 따라서
자, 참정권을 차등 분배하자라고 했을 때, 자, 솔론의 어떤 의도대로 정말 이 귀족과 평민 사이의 갈등이 해결됐을까요? 잘 조정됐을까요? 그쵸.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여기는 귀족과 평민 모두의 불만을 사게 됩니다. 왜?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귀족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권력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했을 테고, 자, 여기 있는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은 10만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것 같은데, 야, 국가야, 너는 나에게 2밖에 안 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더 많이 줘 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론의 금권 정치는 결국에 귀족과 평민 모두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심리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솔론이 금권 정치를 주장하긴 했지만 아테네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 자, 누가 등장하게 되느냐? 참주라고 불리우는 바로 페이시스 트라토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금권 정치 다음에 이제 여러분 독재자 참주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참주 정치. 자, 솔론 이후에 혼란한 사회의 틈을 타서 등장했던 인물이 페이시스 트라토스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인물은 혼란한 틈을 타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여러 가지의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독재에 불과했습니다. 독재입니다. 독재. 자, 이 참주의 다른 말은 여러분 결국에 독재자라는 뜻입니다. 독재.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회의 혼란을 수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페이시스 트라토스 다음에 이제 등장한 인물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바로 누구? 클레이스테네스. 자, 누구? 클레이스테네스. 자, 다 같이 누구? 클레이스테네스. 자, 클레이스테네스 라고 하는 인물이었고, 자, 이 클레이스테네스 때 바로 이제 아테네 민주 정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테네 민주 정치에 자, 무엇이 마련되었다? 틀. 자, 기틀이 마련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레이스테네스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아테네 민주정치에 큰 틀을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바로 첫 번째, 자, 이 클레이스테네스는 자, 참주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편 추방제를 실시했습니다. 도편 추방제. 자, 그럼 여러분 도편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도자기 파편입니다. 도자기 파편에다가 자, 도자기를 만들고 보통 이제 여러분 도자기 만들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들거나 또는 굽는 과정에서 이제 깨지거나 하면서 자, 굉장히 파편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도자기 파편에 독재할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아테네에 이런 페이시스트라토스 같은 이런 참주, 독재자였잖아요, 결국에. 자, 이렇게 독재할 것 같은 사람의 이름을 적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흑임자쌤, 아테네 사람들이 모두 다 흑임자 이렇게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몇 표 이상을 얻으면, 그렇죠, 6,000표 이상을 얻게 되면 선생님은 아테네에서 10년 동안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게 도편 추방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제 여담이 있긴 한데 아테네 선생님이 조금 전에 도자기 파편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그만큼 아테네가 도자기 산업이 발달했다는 거네요. 맞죠? 그럼 여러분 왜 아테네에는 도자기 산업이 발달을 했을까요? 친구들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왜 아테네가 이름이 아테네일까요? 그렇죠? 아테나 여신에서 이제 이름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테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이제 아테네로 정해지게 되는데 여러분 왜 아테네 시민들이 아테나 여신의 이름을 땄을까요?
바로 아테네 여신이 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 올리브를 가져다 주게 되죠. 이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준 게 포세이돈과의 이제 어떤 경쟁에서 포세이돈은 이제 바닷물과 뭘 가져왔었지? 바닷물과 말을 가지고 왔었죠. 하지만 아테네 여신은 이제 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 올리브 나무를 가져다 줬는데 이때 아테네 그 시민들이 이 올리브 나무를 택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그리스를 여행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리스 이 아테네 주변 이 그리스 지역에서 올리브 나무를 많이 보게 될 테고 꼭 사람들이 관광지에 가서 한 병씩 사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유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이 올리브유를 담아서 이제 수출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테네 사람들은. 자, 그러면 올리브유 기름을 어디에 담았을까요? 그쵸. 도자기 그릇에 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테네는 도자기 산업이 발달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 도자기 파편에다가 이제 이름을 써서 자 독재할 것 같은 사람의 이름을 써서 6,000표 이상을 받으면 아테네에서 추방을 당하는 제도가 도편 추방제입니다. 이해 갔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바로 클레이스테네스는 부족제를 개편했습니다. 부족제. 자, 별이 100만 개입니다. 부족제를 개편했다. 별이 100만 개.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부족제를 어떻게 개편했느냐? 원래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4개의 부족은 어떤 부족이냐? 혈연과 지연으로 묶여있는 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연과 이런 혈연의 어떤 힘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레이스테네스 때는 이 혈연과 지연의 이 부족을 완전히 해쳐 모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개의 부족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느냐? 10개의 부족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자 4개의 부족이 있었는데 자, 이 4개의 부족은 상당히 혈연과 지연의 색깔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부족들을 완전히 해체를 시키고 10개 부족으로 만듭니다. 10개 부족으로. 자, 1, 2, 3, 4, 5, 6, 7, 8, 9, 10. 자, 이렇게 10개의 부족으로 만들었는데 이 부족은 혈연과 그 다음에 지연의 색깔이 없이 행정 단위입니다. 행정 단위. 자, 행정 단위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각각의 부족에서 대표들을 50명씩을 뽑습니다. 각각의 부족에서 50명씩의 대표를 뽑아요. 자, 그러면 총 몇 명이 뽑히는 거죠? 자, 10개 부족이니까 500명이 뽑히는 거죠. 그래서 부족제를 개편하고 나서 자, 500인 평의회 라는 것을 만들어 나라의 중요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 500인 평의회에서 이제 제안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클레이스테네스를 가리켜서 아테네 민주정치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큰 틀을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클레이스테네스에 의해서 자, 마련된 민주정치가 완성된 건 누구였느냐? 자, 이게 완성된 건 누구 때? 자, 민주정치가 자, 완성됐던 시기는 바로 누구 때였냐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누굽니까? 그렇죠. 페리클레스 시대입니다. 페리클레스. 자, 페리클레스. 자, 페리클레스 여러분 기록에 보면은 정말로 그 웅변, 말을 잘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천둥을 울리는 웅변가였다라고 하는 이제 이 평가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연설을 잘했던 인물이 페리클레스. 그다음에 철학에도 굉장히 능했고, 그다음에 자연과학에도 굉장히 능했던 게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 문과적 성향과 이과적 성향을 모두 갖고 있으면서 문과, 이과에서 모두 뛰어난 성향 그 자질 능력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 페리클레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페리클레스 때 자, 아테네 민주정치가 완성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럼 도대체 페리클레스는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첫 번째, 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 첫 번째, 자 모든 페리클레스 시대에는 모든 남자 시민들, 모든 성인 남자 시민들이 어디에 참여를 했다? 그렇죠? 민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민회에 참여를 해서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함께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 페리클레스 시대에 모든 남자 시민들이 민회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이걸 뒤집어 보면 버트. 자, 누구는 참여하지 않았다? 여자, 그 다음에 외국인, 그 다음에 어린이들. 자, 아동이라고 할까요? 아동. 자, 아동들은 제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성인 남자 시민들이 민회에 참석을 해서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에서 직접 민주정치였구나. 모든 사람들이 직접 참여를 했으니까 직접 민주정치. 하지만 여자, 외국인, 어린 아이들은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한된 민주정치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 특징으로 잡고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자, 모든 관직은 자, 추첨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추첨. 자, 소수의 특정한 관직을 제외하고는 모든 아테네 시민들이 자, 관직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수당제. 가난한 시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 돈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수당제. 자, 그래서 뭐 아테네 시민 법정에 배심원으로 참석을 하게 되면은 다 일일이 이제 다 수당을 주면서 자, 가난한 시민들조차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시대가 페리클레스 시대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모든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렇게 수당을 지급했다라는 건 그만큼 돈이 많았다는 거네요. 자,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또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이 페리클레스 시대에 아테네 민주정치가 이렇게 정말 전성기, 꽃을 피울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 바로 이 클레이스테네스와 여기는 페리클레스 이 사이에 여러분 아테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총 3차례에 걸쳐 있었고 자,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던 대표적인 전투 두 군데가 있죠. 바로 마라톤 전투. 자, 여러분 알고 있죠? 마라톤 전투. 열심히 달려와서 아테네 성문 앞에 와서 그리스가 승리했다라고 이제 한 병사가 쓰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게 된 게 이제 마라톤이었고, 마라톤 경기고, 마라톤 전투. 그 다음에 해전에서 유명한 전투가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살라미스 해전. 자, 바로 아테네의 이순신이라고 불리우는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끌었던 해전, 바로 살라미스 해전에서 역시 그리스가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그리스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대제국을 상대로 승리한 이후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왜? 그리스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지켜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페르시아가 또다시 언제 또 재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 세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페르시아가 또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 페르시아의 침략에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테네폴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테네폴리스 주변에 있는 폴리스들끼리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게 바로 델로스 동맹입니다. 무슨 동맹?
자, 여기에 적어볼게요. 델로스 동맹. 자, 델로스 동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따져본다면 여러분 뭐 북대서양 조약기구 같은 어떤 군사적인 기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델로스 동맹 같은 경우도 아테네를 중심으로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전쟁 특히 이제 여기 있는 살라미스 해전 자,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할 수 있었던 1등 공신 폴리스가 어디냐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이제 주변에 여기가 이제 아테네다라고 하면 이 주변에 있는 이제 이 폴리스들끼리 동맹을 체결하는 거예요. 왜냐면 페르시아 쳐들어올 수 있으니 돈을 모아서 자 함선도 만들고 자 여러 가지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델로스 동맹을 결성하게 되고 델로스 동맹의 짱 맹주라고 하죠. 거기는 아테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아테네가 맹주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자, 돈을 모았다라고 했죠. 돈을. 자, 함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무기도 만들고 그러려면. 자, 그래서 이 돈을 어디에다가 보관하고 있었냐면, 에게의 바다에 델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었어요. 섬. 그래서 이 섬에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금고를 설치하고 거기에 돈을 차곡 이렇게, 이제 모아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페르시아가, 쳐들어올 것 같은데 쳐들어온다, 안 쳐들어온다? 안 쳐들어오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돈이 델로스 동맹의 델로스 섬에 있는 금고에 돈이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돈이 쓸 데가 없는 돈이 이제 넘쳐나는데 자 페르시아는 안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 델로스 섬에 있는 금고를 아테네 페리클레스가 어디로 옮겨오게 되냐면 아테네로 가져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고를 아테네가 마음대로 이제 유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져다가 뭐를 지었느냐? 바로 파르테논 신전을 지었습니다. 무엇을 지었다? 파르테논 신전. 자, 정말 그리스에 가면 사람들이 꼭 한번 반드시 가봐야 되는 장소가 바로 파르테논 신전. 우리가 그리스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파르테논 신전을 보러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건축물. 나중에 여러분 이 파르테논 신전이 만들어진 이후에 19세기에 만들어진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이 파르테논 신전을 본따서 만들어졌다라고 하죠. 어쨌든 이 파르테논 신전을 만드는데 돈을 유용하게 되고 또 아테네 가난한 시민들에게도 자 돈을 지급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마음대로 유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쩌면 여러분 이 델로스 동맹의 델로스 금고에 있었던 돈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뭐 파르테논 신전 짓고 이런 게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축복이었을지 몰라도 이제 다른 폴리스들에게는 뭡니까? 이거 완전 괘씸한 거죠. 자기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냈는데 그 돈을 아테네가 마음대로 유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그 금고를 마음대로 유용하다 보니 이제 점차 아테네에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폴리스들이 생겨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폴리스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아테네의 라이벌 바로 스파르타입니다. 어디라고요? 스파르타. 자, 선생님이 여기를 이제 좀 지우고 좀 더 적어 보겠습니다. 자, 4번 스파르타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스파르타. 여러분, 스파르타 하면은 이제 여러분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스파르타식 교육.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걸 우리가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스파르타는 아테네와는 달리 그렇게 엄격한 어떤 궁극주의 형태가 나타났구나. 궁극주의. 라고 하는 정치 체제가 발달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아테네는 민주 정치였는데 자 여기 있는 스파르타는 궁극주의라고 하는 정치 형태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바로 여러분 이 스파르타는 아테네와는 달리 소수의 시민이 다수의 원주민을 지배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시민들을 어렸을 때부터 엄격하게 이제 군사훈련을 시키면서 전사로 이제 만들어 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7살이면 오늘날에는 어디에 가나요? 7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우리는 유치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스파르타의 아이들 7살이 되면은 어디에 간다? 군대에 갑니다. 군대. 그만큼 스파르타는 모든 시민들을 강한 전사로 키웠던 거여서 여자들조차도 이제 건강하고 신체가 건강한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함을 추구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여기 있는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궁극주의적인 정치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테네의 이제 페리클레스가 델로스 섬에 있었던 돈을 아테네로 옮겨와 그 돈을 이제 마음대로 유용하면서 파르테논 신전도 짓고 그다음에 수당도 지급하게 되자 다른 폴리스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폴리스가 스파르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동맹을 만들게 되는데 그 동맹이 바로 무엇이냐? 펠로폰네소스 동맹입니다. 자, 여기다가 5번 그리스의 세테라고 적겠습니다. 자, 아테네의 불만을 품고 있었던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펠로폰네소스 동맹 사이에 대립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이 사이에서 이제 뭐가 발생하게 된다?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자,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결국에는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하게 되지만 이 전쟁 이후에 그리스는 빠르게 이제 쇠퇴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BC 4세기 무렵에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초반에 아테네의 페리클레스도 결국에는 이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그리스는 쇠퇴하게 되었고 결국에 여기다 적어볼까요? 누구에 의해서? BC 4세기. BC 4세기 338년 기원전 338년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2세에 의해서 이걸로 적어볼게요. 마케도니아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다. 바로 필리포스 2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는 우리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마케도니아의 이 필리포스의 뒤를 이었던 이제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헬레니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주제 선생님과 함께 그리스 세계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잘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주제로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헬레니즘 세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